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1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는 주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우선은 이제 이 12월 달 달력을 한번 보면서 과연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뭐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그 스케줄을 한번 대충 맞춰보죠. 오늘이 이렇게 10일이죠, 10일.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이번 주에도 약간씩 반등을 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 13일부터 17일 그리고 20일부터 24일 거의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산타 랠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산타 랠리.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갖다 준다. 근데 지금 산타 랠리가 될 확률이 좀 높아요. 물론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지수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약간의 요 구간에서 이제 뭐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조정. 그렇지만 좀 빨리 출발하는 주식은 요때부터 이제 출발을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요번 주에 좀 심상치 않은 요번 주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결국 이제 피크는 이때거든요. 이때. 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때가 아마 요번 달에 아마 주가를 좀 이렇게 해먹으려는 주식들 있죠. 최소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려는 주식들을 많이 해먹을 것 같아요. 최소 30%에서 한 150%, 뭐 많이 가면 한 100% 이상은 가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요 기간 안에 아마 시세 분출을 할 것 같습니다. 시세 분출. 그래서 다음 주, 특히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때 먹어야 돼요. 지금 이제 종합지수가 어, 엘리엇 파동으로 얘기하면 하락 B 파동, 그러니까 상승 걸쳐서 내려가는 이 걸쳐서 내려가는 구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B 파동, 하락 B 파동이 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적어도 두 달에서 뭐 많게는 석 달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월과 12월과 1월은 주식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2월부터 조심하면 되겠죠. 2월 중순이든 만약에 시세가 좋으면 2월 달까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잘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물론 이제 시세는 좀 시세를 보고 싶으면 좀 더 오래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을 봐도 1월 달 역시도 이렇게 계속 주식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뭐 노는 날 없이 그냥 오르다가 그냥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주려면 주가가 시세를 주려면 이렇게 그냥 뭐 쭉 다이렉트로 올라가지가 않죠. 이렇게 갔다가 또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파동을 그리려면 적어도 이런 기간들이 있어야지만 뭔가 매도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줬다 풀었다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도 역시 주가를 해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락 B파동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얼리어 파동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락 B파동 걸쳐서 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1월까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 벌고 2월 안에 뭐 반이나 뭐 이렇게 좀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늦은 사람은 뭐 3월 초까지도 끌고 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2월 중순 그때쯤에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스케줄이에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들도 그냥 저는 그냥 던진 거예요.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먹을지, 뱉을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가 책임을 안 져드려요. 제가 보는 시황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대공황.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경제를 공부해보고 그러면 항상 주식시장이든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경제든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에, 호재, 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재가 있죠.
근데 현재는 뭐 기술적이나 모든 분석들이 호재가 악재를 누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악재가 더 이상 못 누를 때는 얘가 튀어나와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패닉이 와요, 패닉. 정말 요번에 패닉은 거의 말 하락 C 구간을 간다, 길게 빠지는 구간을 간다 생각했을 때, 패닉이 와요, 패닉.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제 생각엔, 좀 피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년 이맘때, 내후년, 특히 2023년이 되면, 몰라요. 내년부터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공황처럼 이렇게 심하게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대공황이 오기 전, 우선 대공황이 오기 전, 1923년을 연구해 보면요. 버냉킹 의장도 1923년 대공황 이후의 주가 변화를 계속 연구했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개발한 거죠. 돈을 무제한 찍어야지 빨리 탈출할 수 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죠. 2019년 그 10월인가요? 그 개폭락, 그 대공황이 오기 전에 유명한 교수 역시도 주식시장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개소리를 유명하게 했죠.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한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이 뭔가 큰 폭락의 시그널이 이제 하락 C파동에 들어가는 이런 하락이 올 때는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엄청난 다시 어, 그 비전을 제시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환상, 그러니까 호재,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날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팬더믹을 어, 팬더믹을 이제 뭐 해결했다, 약이 나왔다, 이제 집에서 감기처럼 다스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와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방 누가 와서 이제 우리는 팬데믹 끝났다 이런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된다고 이러면서 뭔가 엄청난 그런 긍정적인 뻥카 시그널을 날리면 그 다음 날이 아마 폭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공황도 그렇게 왔어요. 1929년을 연구해 보면 공황은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런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는 또 전쟁이 있죠. 내년에 두 개의 전쟁 중에 뭐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공과 대만. 그죠? 누가 전쟁을 해도 이거를 과연 미국이 잘 캐치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군으로 대응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약에 이 대공황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다 할 겁니다. 계속 강조해 오죠.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악재를 숨기는 거에 아주 뛰어난 그 나라예요. 악재를 숨겨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부동산이 다 무너지고 있죠. 그럼 중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 2015년 중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부양을 하는데 물론 그때부터 좀 그전부터 오르긴 했는데 이때 얘네들이 받아들인 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대출을 막 땡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대출을 땡겨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키워서 GDP를 키우는 이 방식으로 얘네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따라한 게 뭐가 하나 더 있냐면 기업과 이런 기업들 특히 이런 회사들이 이 후순위채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런 한마디로 장기 채권이죠. 장기 채권 5년 이상 장기 채권을 발행하면 이것을 자본으로 인정해 준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빚으로 자본금을 늘리니까
이 후순위 채권, 또 후순위 채권의 대표적인 게 신종자본증권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후순위 채권을, 우리들이 이제, 에, 뭐, 이 일반적인 회사들이, 이 회사들은 주로 후순위 채권을 많이 발행하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자본으로 둔갑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굉장히 많이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후순위 채권 비슷한 이런 채권들을 발행해서 중국도 자본금이 그 한마디로 말해서 대출을 장기로 받아서 그 이자만 내면 그 돈이 자본으로 둔갑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자본으로 인정이 안 되면 그게 다 빚이 되면서 뭐 만약에 뭐 그 회사에 그러한 이제 재무가 완전 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깡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후순위 채권을 한번 쳐보실까요? 한번 쳐보시면. 자, 오늘자 후순위 채권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검색어를 이렇게 후순위라고 쳐보면요. 뉴스를 보시면요. 먼저 헝다의 이 채권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문제, 헝다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봉확충 시급한 하나생명 10억 달러 채권 발행.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하나생명이 내년에 이제 RF, RFRS, RFRS 17, RFRS 17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젤3 세부 사항 중에서 보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에 관한 내용인데, 이 RFRS 11, 요거에, 그러니까 바젤3의 세부 사항 중에 RFRS 17,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시가 기준이었는데, 이제 원가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원가. 원가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들이 이런 후순위 채권이나 이런 걸로다가 지금 이제 자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확충을 빨리 해야 돼요. 하나생명은. 내년에 이 RFRS 17이 도입이 되면 한화는 거의 이렇게 아웃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실히 아웃된 회사들이 한 9개 정도 나오죠. 보험회사, 생명보험 이런 거 합쳐서.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은 자본화충, 뭔가 건물도 팔고 막 해서 현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하나도 그렇고 이 후순위 채권으로 연명을 한다는 거죠. 돈을 또 찍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빚인데 빚을 장기로 찍으면 요게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둔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실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회계제도, 세계적인 회계제도에서 지금 이거를 빚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자본금으로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빚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제 빚. 원래 빚이 맞지 않나요? 장기로 발행하면 뭐 대출이자 안 되나요? 대출해야 되죠. 그렇지만 장기로 발행하면 이게 자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웃기죠. 이게 빚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 자본금, 그러니까 현금이냐 이거죠. 여기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빚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 하면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근데 지금 현재도 자본화충이 안 돼 있어서 이 후순위 채권이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 회사인데도 하나생명 자체가 부실한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자본금으로 인정을 안 한다. 후순위 채권, 뭐 신종 자본증권, 하이브리드 증권입니다. 채권도 됐다가 뭐 주식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빚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뽀록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개구라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보험을 내년부터 정착이 돼서 이게 이제 2023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내년에 이게 적용이 되면은 이런 회사들 하나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리고 이 후순위 채권이나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한 거는 일반 기업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아주 보편화된 편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 내년엔 보험사가 두드려 맞게 생겼죠. 그러면서 증권사도 같이 두드려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 그러면 이런 데들이 지금 수익이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이자가 올라서 많이 나죠. 그럼 이 돈으로다가 자본 확충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충당금 문제나 RFRS9의 본격적인 시행에 의해 이제 또 부실화되는 그런 부실채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자본 확충을 해야 되겠죠. 수익이 난 걸. 근데 은행 같은 경우 이런 짓을 안 하고 수익이 나면 이거를 다 빼먹는다. 뭘로 빼먹냐? 성과금이나 뭐 이런 걸로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은행, 증권보험은행 같은 경우, 특히 내년엔 보험이 두드려 막지가 이런 데들이 깡통이다. 결국 세금만 달라. 그러니까 자본 확충은 안 하고 돈 있을 땐 자기네들 주머니에 넣고 뭔가 이제 부실이 발견될 것 같으면 오로지 기금이 세금으로 달라. 세금. 그래서 지금 이 세금으로 달라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 세금 몇십 조 이상 되는 돈들을 계속 메꿀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과연 이게 모럴 해결도 아닌가요? 예? 이게 방만한 그런 뭔가 그 경영상의 문제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배린 제도에 기반한 세금을 안 주고 뭔가 이제 서로 합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뭔가 외국에 팔리거나 이런 식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들은 그랬을 경우 손해는 피를 보듯이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보험이 지금 다 코스로 내년부터 떠오를 겁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보험을 정리하니 마느니 난리를 칠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보험을 정리하면 뭔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이 후순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봐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생명의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생명이 RFRS 17로 거의 지금 이제 까딱까딱 하는데 거기다가 매달 10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그 종신보험이든 이런 보장성 보험을 든다? 힘들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베일인 제도예요. 베일인은 국가에서 이렇게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망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베일인은 뭐죠?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본인의 무한 책임주예요. 본인이 무한 책임. 내가 투자를 잘못했고, 내가 이 회사를 잘못 선택했다, 그래, 금융회사를. 그러면 본인의 무한 책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세요. 보험 체크, 증권회사 체크, 은행 체크는, 은행은 2023년 이후부터 좀 뭔가 이제 좀 더 불안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내년은 이제 증권사와 특히 보험사가 어쩔 수 없이 이 바젤3 체계나 이런 걸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죠. 거기서 부실이 드러나는 거죠. 네, 조금 악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악재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악재들을 알고 있어야지 2022년 3월 이후가 얼마나 두려운지 느끼실 겁니다. 그럼 자, 2002년 3월 이후의 악재들, 이제 납입유예가 끝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페이퍼링이 끝나면서 금리 인상을 하죠. 그 다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우리나라의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폭락하는 터키 리라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40몇 프로가 그러니까 폭락했다, 막 그러죠. 이 터키는 그리고 반미 노선을 지금 그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반미를 하죠. 반미를 하고 친러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많죠. 미국에서 봤을 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가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터키와 2.3조의 통화 수화풀을
터키화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75억 달러를 받고 2조 3천억을 내줬다는 거죠. 리더와 173억. 근데 이게 지금 손실액이 현재로만 손실이라도 1조 5천억 정도를 벌써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한 7, 800억 정도가 벌써 800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죠. 수합부 금액이 2.3조, 그러니까 다 손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 교환 조건 내역을 공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친중 정권이죠. 친중. 예, 친중 정권인데 문재인이 친중 정권을 하면서 지금 이런 반미 나라인 터키와 수합을 해줬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가시가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면 얄밉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기사를 보죠. 네, 이거 보시면 지금 리라와 같이 폭락으로 부실이 우리가 이제 떠안게 되는 그런 외환 손실이 또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미 테이퍼링 우려인데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 불투명되고 있습니다. 한미 통합 스와프가 6개월에 한 번씩 2020년 3월에 이제 그 위기가 오면서 팬데믹 위기가 오면서 이때부터 계약을 해서 이게 계속 연장이 6개월씩 됐는데 지난번 3개월 전에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또 3개월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왠지 이 기간이 계속 6개월씩 되다가 3개월로 줄어든 게 우리나라랑 스와프를 미국이 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면 확대 충격, 유사시 대비한 외환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 만기 3개월짜리, 만기 3개월 전 미리 연장한 과거와 상황 달라. 그렇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3개월 전에 했는데 이제는 이제 12월 말까지 안 해주면 이 스와프가 끊어지면서 안정장치가 끊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정부는 뭐 개구라 치고 있는데 어쨌든 요번 한 번은 더 연장할 것 같아요. 연장하면 언제까지죠? 3월 말까지죠. 그죠? 1, 2, 3. 3월 말까지죠. 3개월이니까. 그럼 이때 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두 번 3개월 해주고 이때 안 해주면 이때 3월 이후가 안전장치가 없어지죠. 통화 스와프로. 서로 이렇게 위험할 때 돈을 바꿔서 하는 건데, 쓰는 건데, 그때 환율로. 이게 이제 골 때려집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크나큰 악재죠. 유동성 면에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이 예상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 체결 중인 한미 통합스와프 만기를 연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한미 통합스와프 여전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불투명해요.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해줄 것 같아요. 네, 3월 이후에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한번 빅년 먹어봐라.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를 안 하고 있죠. 근데 터키, 반미국가 터키, 또 중공과도 통화 스와프를 하죠. 그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있는 뭔가 악의 고리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쳐내야 되죠. 예, 우리나라 역시도 한국 역시도 이 라인에 서 있죠. 반미 라인에. 그죠? 친중 생기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현재. 자, 다음 기사 보시면,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쓴 글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제2의 외환 위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일 관계, 한일 통합 스와프를 체결해 한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러한 뭔가 이제 스와프도 12월에 계약을 해야 되고 또 한일 관계 아무래도 긴축 통화국이죠. 제2. 그래서 여기하고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가 전에 안 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의 부산 영사관앞 도녀상 설치 문제로 거절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서 안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국가의 경제 시스템, 어차피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중국,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과거사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요번에 이 부동산 헝다 사태 이후 계속 이 꺼지는 부동산의 그런 이제 침체, 부동산 시장이 망가짐으로써 중국이 만약에 뭐 급변한 경제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스와프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이러한 좀 그래도 건실한 지금 현재 상황이 있는 그 국가들과 계속 스와프로 연결을 해놔야 되죠, 이렇게. 근데 엉뚱한 중국과 지금 막 부실에 막 터지고 있는 중국과 터키,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이런 세력과는 계속 스와프를 유지하고 일본과 미국은 조마조마하다 이거죠. 끊기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먼 브러스나 미국의 투자회사들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만약에 충격이 온다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먼저 다 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과 이런 데보다도 더 빠르게 요번에 한번 이 폭락을 맞는다면 이 대공황급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심을 하고 미국 금융 세력들이 노리고 있어요. 한번 양털깎기 하듯이 한번 너네 죽어봐라. 근데 여기다가 또 이 정치를 하는 세력들은 뭐 성인진이 뭐 이상한 여성들만 내세워서 연애도 못하게 하고 뭐 이상한 거 까똑이나 이런 거 카톡에 있는 뭐 이런 거나 막 자꾸 이제 건드리면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해치면서 자신들이 이런 거를 뭔가 이 여성의 표를 얻고 뭔가 이러면서 이런 걸 규제를 함으로써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소모전, 쓸데없는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네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부실들을 캐서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거는 안 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괜히 남녀 간의 사생활에 자꾸 개입해서 뭔가 사생활에 개입해서 막 이슈화 시켜서 누가 뭐 누굴 뭐 연애 데이트하다 찔러 죽였다. 그거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개인적인 그런 거, 지금 이란의 그 종교 경찰이 있죠. 이란에 마치 종교 경찰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 경찰. 종교 이거 히잡 안 쓰고 이러면 쫓아가서 막 벌금 매기고 깜빵에 집어넣고 또 인도네시아에 막 태영 있죠. 태영. 불륜자 들으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뭔가 통제 수단으로 쓰려고 그래요. 정부가 하는 짓거리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중공에서 이런 부동산 시스템을 수출하고 이러한 사람들 관리하는 이런 거를 이제 뭔가 통제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민주공화국 이런 거를 이제 개념을 완전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자신들의 우월권을 계속 인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악재는 굉장히 많다. 악재는 굉장히 많고 거의 공중두각, 우리나라 경제 지금 그런 회사나 이러한 뭐 금융기관들은 공중두각, 구름에 떠 있는 성과 같다 이거죠. 구름에 떠 있는 성과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뭐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리들을 언론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이런 걸 얘기하고 해서 그럼 지금 당장 이 보험에 뭐 아까도 하나생명은 빨리 자본금 확충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죠. 지금 현재도 내년에 그 RFRS 17이 적용되면 거의 뭐 아웃되죠. 그럼 하나 보험을 든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그거 알려야죠. 그런데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절대로 안 알린다. 터진 다음에 얘기해준다. 터진 다음에.
터진 다음에 얘기해 준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터지기 전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전까지는 황금빛, 보험업종 좋다, 하나보험, 뭐, 기부 활동 많이 한다. 근데 지금 이런 보험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뭐, B자 들어가는 회사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이번에 KDI 보고서 얘기했지만, 이제 내년엔 보험의 회오리가 이때쯤 됐을 땐 보험을 어떻게 막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과 같은 뭐 전쟁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하강 국면이다 경기는. 그래서 이런 게 터지기 전까지 하락 C파동 급격한 하락. 하루에 제가 예상했을 때 미국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에서 10%짜리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이런 날이 며칠이 되겠죠. 이런 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수출 잘 된다, 막 개구라만 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피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통밥으로 그냥 기준선을 잡고 그때까지 제가 그냥 제 자신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현금화해서. 제 자신을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예, 이런 날이 온다고요. 이런 날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악재가 누적되고 있어요. 악재가. 예? 무슨 놈의 전쟁까지만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팬데믹이 끝나면 어느 시대로 돌아가냐? 2019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가 이때도 부도 얘기가 많았죠. 결과적으로 팬데믹으로 한번 뻥튀기 했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더 미끄러지면서 아웃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웃되는 구조. 그래서 이때도 우리나라는 뭐 부도부터 여러 가지 회사들 유명한 게 이제 두산중공업의 부도설이 계속 돌았죠. 그리고 뭐 대기업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쏙 들어갔죠.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때 이제 금융 세력들이 많이 해먹은 거죠. 세계적인 금융 세력들이 유동성에 의해서 많은 수익을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죠? 금융 세력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긴 장기 불황. 언제까지? 2025년까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러한 구조조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별 게 있나요? 도망가는 거죠. 잘 도망가는 거죠. 수익을 내고. 저도 이때 잘 수익 내서 도망가려고 지금 구조조정 계획을 제 개인적인 구조조정, 도망가는 계획, 구조조정을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계시면 되고, 내 주식은 종합시황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저는 개인적인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촉상, 그만 좀 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2022년 3월은 의미가 깊죠. 팬데믹 폭락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죠? 2년째가 되는 날이죠. 2년째. 그래서 이때가 이제 다시 원상태 폭락으로 가는 게 맞다. 그죠? 다시 팬데믹 이전 폭락으로. 2022년 3월은 팬데믹 장세, 그러니까 코비드19로 시작된 그게 시작된 달이기도 하다. 의미가 깊다. 2002년 3월에 같이 죽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물론 2002년 3월 이후 4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마친다는 건 개구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종목은 몇 개만 볼게요. 네, 링크제네시스가 오늘 같은 장에도 상승을 했죠. 이거 다음 주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를 보죠. 네, 링크제네시스 좋죠? 예, 여기서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21선을 찍었죠. 그래서 뭔가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것 같죠. 중요한 건 이 위에 올라간 다음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 구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 정확히 이 구간에서 거의 2주 정도 확보를 했죠. 요 밑으로 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링크제네시스 AI 관련이든 뭐 폐연료 처리든
또 아니면 칸달라 체인 관련돼서 신사업이든 아주 재료가 많아요. 다음 주에 뭔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링크제이스를 보고선 또 한 종목을 보면서 시세를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싸이월드랑 관련된 NH벅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동안 시세를 계속 모았죠. 왜 NH벅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니 NFT니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굉장히 핫하죠. 근데 이 주식을 왜 잘 봐야 되냐면요. 자,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세를 본다면 이렇게 1차 상승을 한 후에 1차 상승을 한 후에 횡보하면서 계속 상승과 이렇게 한번 푹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 눌렀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저점 대비 뭐 물론 4,960원은 아니고 대충 이게 한 여기저부터 시작했다고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7,000원대부터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21,800원이죠. 21,800원. 거의 3배, 3배가 상승했습니다. 3배. 3배 상승하는 동안, 예,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음, 2달이 안 되죠. 2달이 좀 안 돼요. 대충 2달까지 보죠. 월요일날 상승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뭐 요때까지겠죠, 상승이. 그러니까 요렇게 2달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트가 대충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2달 정도를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 후에 2달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월봉을 또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상 이렇게 최소한 양봉이 길게 3개 나왔죠. 물론 이게 5개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3개에서 긴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NH벅스 같은 경우 우선은 1차 매도 자리는 왔다. 월요일날 매도를 쳐야 되겠죠. 아침 일찍.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식을 보유하면 한 2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5개월이 되겠지만 이렇게 좀 보유를 해야지만 시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다. 이제 좀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주식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대분출 시세를 먹기 바랍니다. 분출 시세를. 어정쩡하게 뭐 3, 40% 먹고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주식은 큰 테마죠. 한 3배 정도, 3배 정도 갑니다. 네, 현대퓨처넷도 오늘 좀 눌러댔죠. 네, 눌러댔지만 그래도 괜찮죠. 예, 물론 이렇게 이제 속임수 패턴이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주 정도, 다음 주까지 조정일 수 있겠죠. 현대퓨처넷은. 그래서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현대퓨처넷 메타버스 관련돼서 뭔가 사업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음 주에 조정 구간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뭐 많이 빼지는 않겠고 어느 정도 빠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퓨처넷이었습니다. 네, 앞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죠. 일봉상에는 오늘 이제 거의 이렇게 뭐 도지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했죠. 그렇죠? 월요일 날은 조금 눌러주는 음봉이 나와도 좋겠네요. 긴 음봉은 아니고 그냥 짧은 음봉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죠, 주봉. 사실은 이제 앞타모 사이언스에 제가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주봉이었죠, 주봉. 주봉 보면 이렇게 음봉이 6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2개가 길게 나왔죠. 또 음봉이 6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5일선에 붙여놨죠. 이번에는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요. 길게. 그래서 어쨌든 23,000원에서 그 사이에서 아마 매도 시점이 오긴 올 텐데 추세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때려 맞을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23,000원까지 다음 주에는 좀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앞타모 사이언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ING죠. 미래ING도 지금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 이것도 이렇게 쌍바닥을 좀 거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2주 이상 좀 바닥을 다주면 되는데 계속 매수를 하면 언젠간 이제 이런 시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래ING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래ING였습니다. 미래ING는 조금 시간은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원풍물산도 흐름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힘이 모였죠. 이렇게 뭔가 수렴한다라고도 그렇죠? 예, 수렴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이 끝나가죠. 수렴이 끝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방향성을 정하겠죠, 방향성. 방향성. 그래서 미래 ING, 월요일날 좀 희망적입니다. 어쨌든 미래 ING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옆으로 미는 이런 시스템이 한 달 반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량 거래 이후에 명품물산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구바이오제약 있죠. 동구바이오제약 한번 보죠. 그렇죠?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제 이 부분에서 강력한 지금 힘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이제 살짝 옆으로 좀 밀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뭔가 이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었습니다. 네, 종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목을 뭐 더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약간 뭐 저 역시도 자꾸 확실한 주식들로 보이기 때문에 좀 빠진 주식이나 이런 거, 뭐 유바이오로직스나 뭐 앞타바이오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뭐 그런 거 뭐 또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 3월까지 개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출금리 오르는 것처럼 본인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보험도 잘 들었는지, 또 증권회사 괜찮은지, 또 은행은 또 튼튼한지, 이런 거를 계속 뭔가 확인하는, 뭔가 점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불안해지고 세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검하는 시기에 점검. 그러면은 이 점검이 끝나고 만약에 현금이 이때 있다면 2024년부터 2025년 이때까지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우수수 떨어진 이러한 그러한 뭔가 낙과라고 얘기하죠. 낙과. 그런 이제 아웃된 이러한 이제 경매 물건이나 금매물, 경매 물건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하면 경매 물건이나 금매물 또는 뭐 싼 땅이나 뭔가 싼 그러한 뭔가 미술품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러한 고가품부터 예, 그런 것들을 줍줍 하는 시기다. 줍줍. 그래서 항상 이 자본주의는 반대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현금이 없고 이렇게 점검을 못해서 금융에 의해서 노예가 되거나 아웃된 사람들이 계속 떨어뜨리죠. 낙과물이죠, 낙과. 뭔가 과일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이거를 이제 경매나 아니면 뭔가 급급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지금 뭐 다들 2분의 1 이상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뭐 3분의 1 가격도 얘기를 하죠. 뭐 물건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싸진 거를 줍줍 하는 식이다. 줍줍. 모르다가 이제 현금. 간단해요. 이 양털깎이를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외국의 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작은 우량 회사들을 이때 헐값에 이제 줍줍을 하죠. 개인들도 이렇게 줍줍을 하는 겁니다. 줍줍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미술품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낙과를 줍줍 하는 겁니다. 줍줍.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시기가 또 2024년쯤부터 다가온다. 그 시기가 오기까지를 점검하고 현금을 갖고 이제 대비를 하면 된다 이거죠. 이때 현금이 없거나 뭔가 이런 돈이 없으면 이 줍줍 시기를 놓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상가를 전세로 들어갈 거, 뭐 한 2억의 전세에 들어갈 거를 그때 당시면 한 8억짜리가 2억이 되겠죠. 그렇게 떨어지고 그 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러면 세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게 낫죠. 사서 뭐 몇 년 동안 세만 내다가 또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상권이 살아나면 그때까지 버티다가 다시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에 줍줍을 한 후에는 일정 기간 또 버텨야 되는 시기가 나와요. 이 버티지를 못하면 뭐가 되죠? 많이 버티기를 해야 되는데 버티기를 못해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세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겠죠? 뭐 샀으면 버티기를 못하면 뭐죠? 예, 재경매가 나오죠. 재경매.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간과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너무 큰 걸 먹다가 버티기를 못해서
2025년 되면 경기가 바로 좋아지나요? 아니죠. 몇 년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경매, 뱉어낸다. 이런 논리까지 알아야지만 이런 물건, 나중에 8억짜리를 2억에 먹는 이러한 거. 뭐 경매가 아니라도 급급물로 이런 물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공황의 매력이죠. 대공황의 매력. 대공황의 매력은 현금으로 싸게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쭉쭉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쉬세요. 주말. 감사합니다.